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26명 발생하며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 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하고 다음 주 먹는 치료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수 어제 이어서 오늘도 4,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동일한 요일과 비교를 했을 때 약 900명대가 줄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감염자 수, 신규 확진자 수죠.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도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양성률이 검사 양성률이죠. 네. 12월 첫째 주 0.3%에서 거의 매주 두 배씩 증가해서 지난주 8.8%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빠르면은 1월 말 중으로 늦으면 한 달 요 사이를 두고 우세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이런 확진 증가세로 인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 수는 4,000명대도 위중증 환자가 3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예. 이렇게 위중증 환자의 흐름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확진자가 줄어들면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연동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과 연동돼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 추세가 좀 꺾이게 되면 당연히 위중증 환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과 여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결국 위중증 환자들은 확진자 수와 연동돼 있다는 점, 이건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동돼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함께 가기 때문에 결국 총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우리가 이제 병상을 가동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 체계를 가동하는 데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점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자영업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은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결국은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줄였고 병상 가동률도 좀 더 수월하게 만든 요소가 분명히 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이 한 50%대거든요. 네. 지난번에 거의 90%까지 도달해 상당히 어려웠는데 정부는 지금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또 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병상 확보 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마련하기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말까지 6,9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가용 가능한, 즉 운영 가능한 정도의 병상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병상 확보와 함께 의료진 확보거든요. 그러니까 숙련된 의료진들이 잘 확보돼야 되는데 병상은 물리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지만 의료진 확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마련할지 하는 부분도 정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병상 확보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장은 어떤가요? 예, 의료진은 역시 여전히 부족하고요. 또 기존에 지금 일하고 있던 의료진 역시 좀 피로도라든지 또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이 계속 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진 부족과 맞물려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여유 있게 갖고 간다면 그 안에서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의료 인력 부분 역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얘기하시겠습니다만 강조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증 환자 병상의 입원 기간을 20일 정도로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계속 논의되고 있고 두 번째 행정명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88명에 대한 이 입원 중환자 병상 20일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좀 이송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사실 일률적으로 20일까지는 괜찮고 20일 넘어가면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침으로 해서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전문가 중에 판단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20일 이상 너무 지나치게
중증 환자 병상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병실로 입원하고 중증 환자 병상에 여유 있게 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원 명령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경우도 이 명령이 내려지고 바로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잖아요.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이 진료 기준과 진료 지침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환자의 상태는 모든 100명이면 100명 환자 상태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행정 명령은 가이드라인, 지침이고 그러한 지침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되 현장에서 환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또 의료진의 그런 의료 환자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좀 강조하는 것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지침과 권고와 자율의 판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잘 조화롭게 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원의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 이 네. 정부는 방역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게 그 즉시 항고를 지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자체 기관들, 예컨대 정부 부처에서 만약에 이제 법원의 어떤 걸 했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할지 안 할지를 지휘하는 것은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바로 지휘를 해서 보건복지부가 항고를 하게 됐는데 행정법원은 미접종자, 접종자 감염률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고 네. 중대본은 사실 이제 감염 효과 자체에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항고를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왜 우려가 되는 거냐면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체제 자체, 즉 방역 체제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다른 이제 집단들, 예컨대 뭐 마트든 그렇죠. 백화점이든 네. 이게 많은 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역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나 방역체계에 따르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물론 법원의 판결도 자체적으로 뭐 판단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존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또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패스가 왜 필요한지 이 필요성을 국민의 건강과 전체 건강과 연관해서 어떻게 잘 설득해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항고를 통해서 법원을 다시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이 이제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법원이 말한 이 근거 중 하나가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 차이가 없다 이 부분. 정부 방역 당국은 간단히 한 주 차의 결과만을 놓고서는 그렇게 판단하긴 이르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법원의 인용문을 좀 정확히 보시면요. 네. 방역 그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예방 효과의 차이는 2배 정도 있는 것은 있지만 네. 그 차이가 이러한 정책을 집행할 정도로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내용 뉘앙스는 분명히 다르고요. 네. 그렇게 본 이유는 0.007%, 0.01%라는 그 퍼센트 자체가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2명의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적 증거를 명확하게 갖고 정책을 집행하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까 저기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셨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기가 돼서 백화점이나 마트까지도 이런 부분이 예. 확대되겠느냐? 사실 거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가장 거기 위험성 평가와 이런 효과 기준을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원은 예. 독서실은 끊어놓고 다니는 데잖아요. 하루에 10명씩 한 달 써도 300명이지만 실제 10명이 동일한 사람이라서 관리가 잘 됩니다만 네. 백화점이나 마트는 똑같이 10명이 매일 쓴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거라서 300명이 굉장히 감염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다른 상황을 놓고 고려하면서
충분히 법원이라든지 정부를 국민을 설득한다면 방역 패스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속함에 있어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곳이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외 조항들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사실 좀 논란이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관별로 또는 어떤 그 조직별로 본인들은 왜 그러면 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예외 조항을 하나씩 두게 되면요, 뭐 기관 예를 들면 업종별로도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학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늘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주장하면 다른 식당들 같은 경우 우리도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면 조항을 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예외 조항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종별로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그분들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그 구분이 또 다른 업종들 간의 어떤 뭐랄까요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표출되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여기서 어느 업종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전문가들이 좀 전문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하면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 예를 들면 뭐 임신부나 이런 분들을 특별한 경우에 있는 분들은 예외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부분도 전문가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네네.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잘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네. 부분이 설득이 안 되면 이 그 예외 조항에 대한 불만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법원의 이 실제 본안 판결은 네.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사실은 본안 판결이 그 법원의 일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즉시 항고를 한 것도 사실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안 판결하기 전에 한 번 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안 판결은 시간이 좀 오래 끌 수 있고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당국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학교로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본안 판결 같은 경우는 좀 언제 될지 이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쯤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법원이 좀 더 급하게 봐서 빨리 처리할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러나 즉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예외 장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임신부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은 좀 면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업종별로 패스 적용 예외 부분을 따져보기보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방역 패스의 근본적인 것은 백신 접종의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패스 다 연동돼 있거든요. 4가지 질병입니다.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는 과민성 알레르기, 그다음에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혈전증, 예. 이런 지금 잘 알려진 그 백신 접종 부작용 인정 사례만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 규정이고 이에 따라서 백신 패스도 예외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예외 규정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그러한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진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만 예외가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방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 질병이 다 걸렸는데 그때 가서 예배해 준다면 안 되고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는 백신 접종 예외를 하고 그리고 예외 범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규정이 조항이 되겠고요. 백신 접종과 백신 패스 예외 부분은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예방도 되고 예. 보다 더 폭넓게 보호될 수 있고 즉 대통령도 엊그저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방역 정책은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방역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과 방역 패스가 맞물려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육부는 이번 방역 패스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청소년 접종률이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많은 학부모들이 그럼 맞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청소년 백신 접종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독려해야 되고 권장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됩니다. 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한 접종을 권고하고 전반적으로 이 팬데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오미크론 변이가 오는 것에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적용되거나 혹은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또 이런 이 차별이 좀 오히려 조장되는 네. 그러한 부분들의 것은 같이 보호해 가면서 예.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백신 접종은 계속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또 국민들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새학기에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면 수업도 확대하고 수학여행 같은 어떤 숙박형, 체험형 프로그램도 재개하고 뭐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놨습니다. 의학적으로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전면 등교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우려와 또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작년 초부터도 그렇게 문제가 계속 있었고요. 원칙적으로 크게 이 학교 수업을 금지하거나 원격 수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러한 이 거리두기, 학교에서의 거리두기로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방역 예방 효과의 지속 가능성은 최대 1년, 보통 6개월 이상 지나가면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하고 여러 대학이 미국에서 모여서 미국 전체 주의 거의 반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등교와 원격 수업 간의 방역 예방에 이 감염 예방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발표를 했었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금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그날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랑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 거리두기의 전반적인 프로그램 조정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상황도 전면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의 이런 방역 대책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서 지금 갖고 있는 방역 수칙과 대책을 잘 유지 관리한다면 등교를 통해서도 방역의 일부 위험은 증가할 수 있지만 학교의 수업 전면 등교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역에서 지속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학부모들이 사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부분인데 이 정부가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떤 방안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의료비가 만약 이상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 질병청에서는 보상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100%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 체계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보상을 하되 만약에 청소년들이 정말 중증 이상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예 실비로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그 방안은 1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큰 가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그 이상 반응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질병청 보상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발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은 사실은 이제 소아청소년들의 이상 반응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좀 내려드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아이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치료비까지 걱정하게 되면 그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좀 백신을 맞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사항이라고 저는 들리고요. 그런 부분은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불안감의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백신의 안전감이 그만큼 높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불안감을 떨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쨌든 설득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전면 등교 자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십니까? 뭐 전면 등교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격차 이런 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또 사실은 이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저는 전면 등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확진자 수나 아니면 방역 상황과 연계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면 등교해야 되니까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면 등교를 원칙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혹시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비대면으로 가는 어떤 시스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체계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병행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대학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학기별로 비대면 수업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 비대면 수업도 만들어서 운영 가능한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체계 자체를 만드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은 전면 등교로 가되 전면 등교가 가는 과정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로 전환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장 힘드신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일 텐데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지급도 시작이 되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 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의료인의 관점에서는 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제가 뭐 손실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거리두기와 환기 부분과 또 네. 그런 어떤 실적인 감염 예방을 소상공인에게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어떤 실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여러 그 정책 과제 중에서 지금 여기도 있는 실내 공기에서의 바이러스를 없애는 살균기 같은 그런 공기청정기도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거의 관심사는 아마도 현행 그 지속되고 있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할 것이냐, 지속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전망이 지금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거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러한 것에 따라서 6차 대유행이 올 것이냐, 혹은 우리가 잘 막아서 6차 대유행까지는 아니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거리두기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현행은 당장은 거리두기를 좀 더 유지하면서 네. 이 전체적으로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라든지 확진자 규모를 줄이면서 여력을 갖고 있는 게 맞겠고요.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점차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미크론이 더 많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될 방역의 수밖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요.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양성률이 지난주 8.8%까지 증가했다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이 주마다 2배씩 증가했습니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2주가 지나면 거의 뭐 30%, 40%까지 증가할 수 있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이달 말이면은 명확하다 보입니다. 그러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아시다시피 확진자 숫자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도 2.5배 이상 증가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올 거라는 것을 견해를 토대로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 있겠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소상하게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해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교수님께도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설 전에 추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좀 어떤 대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죠.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25조에 30조 정도의 추경 예산을 지금 편성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네. 협조하고 야당과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야당은 크게 반대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합의해 주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25조에서 30조 정도 만들면 1차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지금 현재 손실보상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이나 아니면 손실보상금으로 부족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2주에서 2주 4주가 연장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먼저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남으면 그러면 개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던 부분에 그런 지원도 갈 거라고 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보상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제도적으로도 보상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계약이라고 그러죠. 가게를 계약해서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걸 보장해 주는 부분도 통과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